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역 체계 추종안이 발표됐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일상 회복 방안 관련해서 잠시 뒤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회견도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방역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시행을 앞둔 곳곳의 현장 표정은 어떤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관련 내용 오늘 집중 전해드립니다. 네,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북한에서 등장했다. 어제 국정원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도 당 회의석상에서 사라졌다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은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자, 이런 가운데 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첫 일정으로 교황을 만나는데 교황의 방북 추진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관련 현장을 방문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막바지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는 윤석열, 원희룡 후보,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각각 1대1로 맞붙는 3차 맞수 토론을 진행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해집니다. 본격적인 일상회복 조치 시행을 앞두고 식당과 카페에는 손님맞이 준비로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지역의 하늘길이 열리면서 항공사들이 국제선 운항을 속속 재개하며 공항에는 여행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동료 여성 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핵심 인물들을 동시에 소환하는 등 막바지 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사장 사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일상회복 체계 전환에 발맞춰서 교육부도 교육 분야의 단계적인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내놓습니다. 네, 당장 수도권 전면 등교가 시작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유은혜 부총리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로 인해 등교율 69%로 교육 결손이 더 누적된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학교 일상회복의 첫 번째 조치로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전면 등교를 11월 22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제약이 많았던 학교의 교육 활동도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유치원의 또래 놀이 활동과 신체 활동이 가능해지고 초중고등학교는 모둠 활동이랑 토의 토론 수업과 학급 학년 단위의 소규모 체험 학습이 기본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가능해집니다. 방과 후 학교 또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확대 운영합니다. 다만 숙박형 프로그램은 여전히 제한되고 대규모 체험 활동과 대형 학교 행사 등은 전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며 내년 신학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학교들의 학교 방역은 이미 기본 체계를 갖추었지만 현재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비율이 다른 성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고 전 국민 일상회복 조치가 시작이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지역사회 감염 위험은 높아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 모두가 더욱 협력해야 할 때이고 교육부와 교육청 또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동절기 교실 환기, 마스크의 상시 착용과 손 씻기와 같은 기본 수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수도권 지역과 전국의 과대 감일 학교에는 이동형 PCR 검체팀을 확대 운영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동형 PCR 검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역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학교는 교육청으로 신청하셔서 방역 인력을 충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한 예산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교육부는 먼저 수도권의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교 생활방역지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해서 학교의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앙단위 합동 역학조사반을 가동해서 감염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차단하고 학교와 지역 보건소 간의 협업을 높이도록 견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사 준비와 학교 방역 보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외에 다른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의 학교 방역 준비는 수능 시행 2주 동안의 수능 특별 방역 점검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학원은 학원 단체의 전향적인 협조 덕분에 11월 18일 수능 전까지 학원의 운영 시간 제한에 들어가고 11월 17일까지 전국 모든 입시 학원에 대한 학원 특별 방역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유행이 급증하고 의료 체계 붕괴 위험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긴다면 교육부는 즉각 비상 계획을 가동하여 중대본과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의 전면 등교 이후인 겨울방학 기간은 교육 결선 회복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 보충과 심리 정서 지원 등의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과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22년 2월 이내에 1081개교에 대한 학급 증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2학년도 새학기에는 완전한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학사 운영과 방역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온전한 교육 활동을 시작하고 방과 후 학교를 전면 운영하며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초중 등 분야에 이어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단계적 회복, 학생 학습권 보호, 생활 속 방역 철저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며 시기별 단계를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은 유초, 중고와 다르게 이미 20대 백신 접종 비율이 높은 바 기존의 대면 수업 확대 방침 하에 11월 1일부터는 대면 수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대면 수업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바 소규모 수업과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은 대면 수업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기 중에 수업 방식이 대면으로 변경되었을 때 지방에 거주하거나 자가 격리 등으로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없도록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때에는 가급적 원격 수업과 병행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 명부 관리 등의 기초 방역을 철저히 하고 대학 자체적인 방역 점검을 추진하며 대학생들의 백신 접종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네, 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11월 1일부터 3주간의 학교 준비 기간을 갖고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고 아마 학원도 여기서 준해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대학은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 시작하고 다만 이제 전면 대면 수업 원칙은 내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언급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오전에 다음 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와 관련해서 1단계를 4주간 시행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나죠.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예, 자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그 체계로 전환이 되는데요. 정부는 1단계를 일단 4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일상회복을 3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요. 2주간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일상회복 1단계는 12월 중순까지 6주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때는 생업시설 애로사항을 고려해 유흥시설을 제한 모든 시설에 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우선 식당이나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온종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노래방과 헬스장, 목욕탕은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백신 패스를 전제로 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 만큼 기존 면적당 인원 제한이나 좌석 뛰어앉기 같은 제한은 해제됩니다. 유흥시설은 백신 패스가 적용돼도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는데요. 2단계부터는 시간 제한도 해제됩니다. 이같이 새로운 제도인 백신 패스는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2주, 나머지 시설의 경우엔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게 되는 식당과 카페는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 가운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정원의 50%까지, 접종자만으로는 정원의 100%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4단계 때 금지됐던 각종 행사도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집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와 검사 음성 확인자만으로 구성하면 1단계에서는 500명 미만까지, 2단계 때는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한편 의료 체계는 위중증 환자 등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무증상 환자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병상은 중환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창원시 하포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종사자 8명과 환자 112명 등 모두 1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고위험시설 선제검사에서 종사자 1명과 확진자 2명이 확진된 뒤 이 병원 전체에 대한 검사를 했고 추가 확진이 이어진 건데요. 방역당국은 해당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이 발표되면서 가장 반가운 건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식당과 카페들은 죽다 살아난 느낌이라면서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논현동 식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이제 풀리게 됐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사람들이 몰리면서 식당 안이 내내 북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장님은 조금씩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래 일상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영업자들이 좀 힘이 생기지 않나. 전에는 뭐 힘이 없어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좀 약간 얼굴에 핏기가 있듯이.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게 된 카페 업주들 사이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시간 제한이 사라지면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손님도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일상 회복과 함께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만약 코로나19가 또 퍼진다면 규제가 다시 강화될까 우려가 큽니다. 접종 증명서 등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들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번화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주 고객이 젊은 층인데 젊은이들 가운데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매출 타격이 걱정입니다. 등록을 취소하거나 당분간 시설을 찾지 않겠다는 회원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 업주들 불만은 더 큰데요. 업종별로 영업시간이 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2년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방역 패스 등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그간 힘들게 버텼는데 또 다른 규제가 있을 줄은 몰랐다며 허탈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논현동 식당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려는 여행객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을 하나둘씩 재개하거나 확대하고 있는데요. 공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전에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지금 공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이후와 함께 이전보다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비해서 오후 들어서는 이용객이 조금 줄어든 모습인데요. 늦은 오후부터 미국 등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줄지어 있어서 다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최근 해외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28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6% 증가했고 이번 달도 지난 26일까지 누적 이용객 수만 벌써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외여행도 조금씩 편해지고 있습니다. 트래블버블 협정을 체결한 사이판과 싱가포르 외에도 괌과 하와이, 유럽의 프랑스, 터키 등 20여 개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자가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항공사들도 이에 발맞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미국 하와이와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정기편 운항을 재개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태국행 항공편을 늘려 다음 달부터 매일 운항하고 트래블버블이 체결된 싱가포르 노선 운항도 늘어납니다. 인천공항도 정상화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출국장과 체크인 카운터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맞게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또 해외여행 활성화로 언제든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대구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된 곳입니다. 하루 수백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네, 전담병원을 만들고 생활치료센터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단계적 일상회복 앞둔 대구 모습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대구는 코로나19 1차 유행이 시작됐던 곳인데요. 이게 초창기인 만큼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좀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좀 되짚어 볼까요? 네, 대구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해 2월 18일입니다.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야말로 확진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열흘 정도 지난 지난해 2월 29일에는 하루에 대구에서만 7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 자릿수 감염은 2주 가까이 이어졌고 대구뿐 아니라 청도 지역 병원과 봉화에 있는 요양원 등 경북 지역 곳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했던 심각한 감염병은 메르스 정도였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수백 명씩 나오자 방역 당국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병상이 부족했고 병원 이송을 기다리다 숨지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후 하나씩 체계를 다시 갖춰갔는데요.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 병동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코로나19 전담병원도 만들었습니다. 또 생활치료센터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1차 대유행에 큰 고비를 넘겼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인데요. 최근 이틀 사이에도 이 대구 지역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 대구 지역 확진자는 117명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지난 24일 시작된 대구 서구 요양병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 9명이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회 관련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 북구 교회와 관련해 확진자 2명이 늘었고 또 대구 동구에 있는 교회와 관련해서는 어제 하루에만 58명이 감염됐습니다. 연이틀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대구시는 예정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우선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확진자가 단기적으로 급증할 수
급증할 수 있는 만큼 병상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미접종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대학 등에 찾아가는 백신 접종도 추진하고 또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종사자와 입원 환자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을 다음 달 1일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 선별진료소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합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소중한 일상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 개인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사실 저희는 어제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한 팀도 받지 못했어요. 네, 못했고 정말 이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점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확실히 갖고 있죠. 요즘 또 피부로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좀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손님들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게 정말 기쁨이구나. 그리고 아이들을 자주 관찰할 수 있으니까 또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직접 보면서 서로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더 많이 대화하면서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치료제가 아직은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성공적으로 해왔던 방역 지침, 마스크나 거리 두기를 잘 지켜준다면 지금처럼 모든 일상에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은 저는 내년에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의 1단계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오늘 자세한 내용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정부가 계획을 발표했고요. 정부 계획대로 3단계까지 잘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1단계가 시행이 되는데요. 사적 모임 그 규모 제한이 가장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해제가 됐죠. 뭐 일단 지금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일상 회복은 사실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고요. 사실 방점은 단계적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해서 이런 걸 좀 그 단계적으로 해서 성공을 해보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3단계로 이제 그런 걸 좀 차근차근히 예. 연착륙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1단계에서 사실 궁극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사적 모임도 사적 모임이지만 예. 생업 시간의 이제 운영 제한을 좀 풀겠다. 이게 이제 1단계 목표고. 그러니까 유흥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생업 시설에 지금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생업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1, 2, 3그룹으로 이제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1그룹에 유흥시설이나 뭐 이런 뭐 카지노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2그룹에 뭐 식당, 카페, 뭐 그다음에 뭐 노래 연습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예. 3그룹에 뭐 독서실 뭐 이런 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1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유흥시설은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백신 패스나 이런 음성 확인을 이제 증명하는 걸 이제 적용을 시키기로 했고요. 2그룹은 영업 시간 제한은 없는데 이 중에서 노래 연습장이나 뭐 이런 몇몇 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지는 않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그런 숫자 네. 제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한이 가해지고 3그룹에 속했던 비교적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든 제한이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네. 2단계 갔을 때는 이제 대규모 행사 허용이 이제 2단계 목표고 예. 3단계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사적 모임 제한 해제인데 그러니까 네. 사적 모임 제한 해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되어 있던 상태인데 예. 이게 완전히 풀리는 그런 상황은 3단계에 가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 각각의 단계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4주간 시행을 하고 2주 평가를 하는 6주의 이런 주기를 가지고 각 단계마다 6주. 단계마다 예. 6주를 시행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백신 패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했다는 백신 패스가 있거나 아니면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뭐 고위험 시설, 취약 시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계도 기간이 있긴 하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지금 백신 패스 같은 경우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그런 그 좀 5가지인데 지금 유흥시설하고 노래 연습장, 뭐, 예. 목욕장, 뭐 실내 체육시설, 뭐 이제 뭐 카지노 뭐 이런 곳들인데요. 예.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좁은 편이죠. 굉장히 이제 적용 범위가 적은 대신에 식당, 카페와 같이 이제 일상적인 그런 영향이 미치는 곳에서는 이제 미접종자에게 인원 제한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건데요. 네. 뭐 어느 정도의 그 일단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런 조치들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 수밖에는 없고 그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전판의 하나로서 이제 백신 패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안전성이 확보된 분들이 이제 그런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백신 패스의 범위가 사실 이렇게 넓은 상황도 아니고 또 미접종자 그런 인원 제한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 4주간 이제 시행을 해보면서의 그런 결과를 판단해서 뭐 이제 조정이 이제 필요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영업 시간 제한도 풀리고 모이는 인원도 좀 많이 모일 수 있고 이렇게 되고 유흥시설도 이제 2단계부터는 시간도 해제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회식 못한 직장인들도 꽤 많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약속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데 오늘 정은경 청장이 이게 안전해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 점을 강조했거든요.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지금의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어떤 방역적인 그런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인 요구들과 그런 상황들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나라도 비슷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렇게 시행했을 때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각심을 가지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그런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맞고요. 이게 방역적으로 사실 이게 이제 해제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정말로 백신 접종률이 85, 90%가 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하루 확진자 수가 뭐 한 자리, 두 자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좀 안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방역에 견지해서 이제 그런 좀 사회적 일상 회복을 했을 텐데 지금 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기존에 해오던 그런 그 노력들, 그다음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또 이게 어찌 보면 확산의 그런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좀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단기적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코로나 걸려도 병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하는 이제 재택 치료 범위도 이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뭐 같이 사는 동거인들의 이제 뭐 확진 문제라든가 또 확진자의 건강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인데 꼭 놓치면 안 될 부분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뭐 재택 치료는 결국은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 수밖에는 없고요. 이제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뭐 생활치료센터에 모든 사람들을 격리하고 경증 환자들을 관찰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불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감당이 되지가 않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기준은 70세 미만이면서 뭐 특별한 위험 요인이나 기저질환이 없는 그리고 동의의 하에서만 이제 이렇게 재택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택 치료 기준을 잘 활용하고 그런 이제 필요할 때 증상이 악화됐을 때에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건 또 1차적으로 중요한데 지금 환경적으로 하나 좀 더 유념을 해야 될 게 지금 독감과 이제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들이 같이 유행하는 지금 철이 맞물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독감 백신 접종률이 지금 작년과 같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상황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의 독감 유행이 같이 될 가능성도 많고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 지금 소아, 파라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독감과 코로나19와 이런 비슷한 증상을 가진 이제 환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됐을 때에 사실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그런 혼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지금부터 좀 잘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독감 백신도 안 맞으신 분들 빨리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방역 체계를 전환했기 때문에 그 의료 체계가 버텨주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재택 치료 확대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중증 환자로 이렇게 가는 이런 비율을 낮추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서 이제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고위험군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시는 것과 지금 이미 이제 그런 백신 접종 이후에 그 면역력이 떨어져 계신 고령이나 이런 기저질환자분들이 추가 백신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해주시는 게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 이외에 이제 지금 일반인 분들도 이제 적용이 되시는 분들은 그 코로나19의 이제 부스터샷과 다음 독감 백신 접종들을 많이 접종해 주셔서 예.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사회가 좀 혼선이 적어지고 예. 또 코로나19 자체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유은혜 부총리 브리핑도 듣고 왔는데 학교 정상화 방안 그러니까 초중고 유치원 초중고 같은 경우에 11월 22일 이후에 전면 등교를 시작하는데 지금 보면 백신 접종이 만 12세 미만은 대상이 아니고 또 12에서 17세도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했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지금 소아청소년 중심의 유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12세 미만은 아직 지금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아직 없는 상태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전면 등교까지 이렇게 얘기는 지금 일차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는 목표는 세울 수 있고 사실 학업 결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돼서 이제 시도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찌 보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비상 계획이 세워지고 이런 상황들까지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그게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그런 대책들도 미리미리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이제 백신 접종에 기반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건데, 자, 이거와 함께 지금 또 주목받는 것이 먹는 알약 치료제입니다. 자, 이 내년에 40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우리가 선구매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 정도 물량이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경구약 중에서 몇 가지가 좀 대상에 올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머크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몰루피라비르라는 약은 이미 20만 명분은 선구매 예약이 된 것 같고 20만 병을 추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실제적인 원가에 비해서 약값을 너무 비싸게 부르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약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입원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있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약이라서 그 유전자 DNA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임기에 있는 여성분이나 이렇게 남성이 먹었을 때 정자에 문제가 생겨서 기형할 우려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약이 화이자에서 만들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 이제 유전자를 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 아직 임상 단계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 있는 약이라 그 약은 아마 이미 7만 명분 정도 선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길리어드에서 지금 람데시비르 주사제를 좀 쓰고 있는데 그걸 경구약으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약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약들이 아마 이제 좀 타겟으로 돼서 그런 약들이 이제 좀 안전성을 담보한 상황에서 이제 승인을 받고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그런 코로나19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이제 좀 결과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되면 최대 2만 명 선까지 확진자가 늘 수 있다 했는데 저희가 겁주기식은 안 되겠지만 또 냉정한 분석은 필요하겠죠. 사실 예상보다는 어느 선까지는 좀 감당이 될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그나마 가장 성공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지금 예방접종 완료율이 86% 정도고 인구가 1,000만인데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확진자 수가 900명 가까이 되고요. 하루 사망 환자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 대비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개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거기에 더 방점을 맞춰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이다.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으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자세로 나서달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 이 얘기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이 내일 오전 11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부는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뜻과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해서 유족과 친지, 국가 주요 인사와 주요 외교단 등 50인 이내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고인의 운구 행렬은 내일 오전 9시 서울대학교 병원 빈소를 출발해서 오전 9시 30분 연희동 사저를 들려 노제를 치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대장동 관련 현장에 방문하면서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막바지 표심 잡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진흙탕 싸움으로 좀 번지는 양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선 후보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대장동 관련 현장을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반 경기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성남제일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곳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결합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이 후보가 개발 이익 공공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는 곳이기도 한데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후보가 관련 현장을 찾는 건 처음입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직접 방어했듯 이번에도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 주최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에 대해 가능하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1시 이재명 국민검증 특위회의를 열고 향후 공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의원은 이 후보가 낙마할 때까지 특공대가 되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울산을 찾은 이준석 대표는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1인 도보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어제 야당이 그동안 국감에서 대장동 공세에 실패하고는 이제 특검 주장으로 모든 이슈를 덮으려고 한다면서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후보 간의 공방정도 점점 가열되고 있어요. 네, 경선 막바지 세불리기 등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원색적인 표현까지 나오는 등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오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당직자들과 만나기도 했는데요. 기자들과 만나서는 당원들의 여론이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사진으로 확연히 달라졌다며 당원 골든크로스를 자신했습니다. 판이 근본적으로 바뀐 시점이 개사과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
발표되고 조사된 것은 그 진영에서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3시 호남 정치인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김동철 전 국회의원이 자신을 지지하는 자리에 참석합니다. 윤석열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홍 의원이 믿거나 말거나식 아무 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소위 홍준표 바람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권 교체 거부 바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만 두려워하며 올바른 길을 가겠다며 국민과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불안하고 초조한 주자들이 무리하게 줄 세우기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원들이나 당위원장 줄 세우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거는 그건 굉장히 저는 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형태의 지지 선언이 가짜인 것도 많고 그만큼 불안하고 초조해서 마지막에 무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특히 홍 의원이 자신을 야비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토론에서 질문을 두려워하는 건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이든 국민이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사실은 훨씬 더 불리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질문을 대하는 진지함과 태도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아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자세는 아니지 않은가. 오늘 오후 5시에는 윤석열 원희룡 후보와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각각 1대1로 맞붙는 맞수 토론이 진행됩니다. 선두주자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추격 후보들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서로 우호적인 후보끼리 토론하는 날이라 치열한 설전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국민 절반 이상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거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후보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본다는 답변이 5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는 답변은 30%였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65%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특검이 필요 없다는 답변은 25%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만배 씨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막바지 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터라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예. 자, 어제 핵심 인물들 여러 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검찰은 오늘은 당시 개발 사업을 담당한 성남시청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소속 주무관인데 앞서 검찰은 도시균형발전과를 압수수색해서 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제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4명 가운데 이미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광모 씨가 지난 21일에 이어 어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 대학 후배이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당시 민간사업자 심사위원을 맡았던 정모 변호사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 700억 원을 약속했다는 의혹과 함께 곽상도 의원에게는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전달한 건 아닌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핵심 인물 여럿을 동시에 부르면서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애초 이번 주 안에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 설명이었는데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한 차례 김 씨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돼서 체면을 구겼는데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곽상도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불거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뇌물수수 의혹도 변수입니다. 네, 앞서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이 휴대폰이 유동규 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인지 아닌지 이게 확인이 안 됐다면서요? 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 주거지 압수수색 때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 말고 이전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는데요.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던진 휴대전화는 새로 바꾼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경찰이 확보를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에 유 전 본부장 과거 휴대전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 전 본부장 지인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이 휴대전화들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쓰던 것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누가 사용했던 건지 또 언제 사용했던 건지 등을 아직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정보를 가로챘다는 논란까지 일었었는데 만약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할 경우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이 김정은주의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의 홀로서기에 본격 시동이 걸린 걸까요?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네, 당 회의장에 걸렸던 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도 사라졌고 이 북한 노동신문에서 김 위원장을 수령으로 칭했다는 보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나 증가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네, 특히 친근한 이미지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김 위원장이 간부와 맥주를 마시고 또 얼굴을 마주하고 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 등을 공개한 건데요. 자, 이달 초 이 북한의 국방전람회 당시엔 이 행사에 참여한 병사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김 위원장 옆 쫄쫄이 옷을 입은 사람, 이른바 이 로켓맨이라는 별칭으로 화제가 됐는데 알고 보니 이 사전 행사에 참여했던 낙하산 병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최고전엄의 얼굴을 활용한 티셔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국방전람회 행사에서 우리로 치면 애국가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김 위원장의 얼굴이 흑백으로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건데요. 이 수해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건졌다는 게 미담이 되는 북한에서 그 의도가 어떻든 큰 변화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이 김정은 위원장의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국정원은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 화면 왼쪽, 지금 이제 보이시는 화면 왼쪽이 살을 빼기 전, 오른쪽이 살을 뺀 뒤인데요. 이 체중을 20kg 감량했지만 문제가 없고 이 대역설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통일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선대 수준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했다. 특히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와 같이 선대와 차별화하는 흐름이 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김 위원장 본인을 중심으로 한 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북한. 하지만 내부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북핵 관련 국제사회 대북 제재, 코로나19 여기에 수해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최우방인 중국과의 교역 올해 9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고 간 금액이 우리 돈 2,160억 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인데요. 자, 코로나로 봉쇄했던 이 빗장을 다시 푸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어제 국정원 보고 뒤 여야 의원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얼음을 걷는 심정이고 그리고 나달 한 톨까지 확보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 이렇게 지시를 갖다가 했다고 합니다. 이 조표 용지와 특수 잉크 수입이 중단돼서 이제 찍어낼 돈 종이하고 잉크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북한산 종이로 돈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돈표는 임시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 안에 봉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차도 운행을 안 하다가 11월부터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운행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네, 북한의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범철 백석대학교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조금 전 설명했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북한하면 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이런 게 이제 떠오르는데 당 회의장에서 이게 사라지고 또 김정은주의라는 말도 나왔다고요. 이게 좀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뭐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10년 차가 되기 때문에 예. 홀로서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전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김정은 시대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해서 네. 일종의 유훈통치인 거죠. 그러한 혈통에 기반해서 정당성을 찾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그런 원칙 그리고 금년 초에 8차 당대에서 드디어 노동당 총비서라는 자리에 오르면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이 김정은주의라는 게 뭐 구체적 내용이 나온 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직 뭐 김정은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 자료가 도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통일부는 약간 신중하게 이야기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계속해서 이렇게 북한 당국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방금 전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선다. 네. 그리고 인민들을 사랑한다.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김정은주의가 과연 그러한 인민 대중을 사랑하는 뭐 애민 정신 이런 것으로 포장돼서 북한에게 홍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뭐 북한 노동신문에서 수령이라는 단어를 사설에서 3번 뭐 썼다. 그 기존에 김일성 주석만 이제 썼던 거고 김정일 위원장도 생전엔 장군님이라고만 불렀고 사후에나 붙였던 건데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수령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김일성 사망 이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수령이라는 자리는 김일성의 영원한 자리다. 그렇게 아예 공표를 해놓고 자기는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 시대가 전개하면서 수령이란 말이 노동신문에까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김일성 수준으로 높이겠다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보이는 거고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그만큼 어렵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위상을 높임으로 해서 체제 결속, 충성 유도 이런 것을 해나가겠다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수령이라는 게 뭐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이름 붙이기 나름인 건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수령은 사실은 공식 직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 김일성 시대도 그랬는데 최고 지도자의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북한은 이 수령이라는 것은 북한이 일종의 사회주의지만 가족주의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최고 뇌수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그 자리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군사 도발 중지, 뭐 남북 관계 개선 이런 부분이 이제 좋은 신호고 바라는 부분일 텐데 김정은 체제 확립, 뭐 홀로서기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좀 좋은 소식일지, 그러니까 희소식일지 아니면 좋지 않은 신호일지 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측면은 북한 상황이 혼란스러우면요. 예. 바깥으로 대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북한의 외교 행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네. 오히려 많은 분들은 뭐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지만 대화의 파트너로서는 일단 북한이 대화로 나오기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안착되어야지 대화가 수월한 측면이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다만 지금 북한 상황이 이런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핵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 같아서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 정책 방향이 당분간 바꾸기가 어렵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가, 대화로 끌고 나올 것인가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북한 상황 언급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삼중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특히 경제난이 좀 심각합니다. 이게 뭐 북중 그리고 북러 교역을 재개한다고 빗장을 푼다고 좀 해결이 될지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게 맞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 사실 작년부터 시작된 건데 북한 경제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아무리 예. 어려워도 북한 스스로 해보겠다. 하지만 뭐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과 관련해서는 군량미까지 풀었다는 보도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뭐 지금과 같이 완전히 국경을 봉쇄해 놓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상에서는 부분적인 교류가 있는 것 같고 육상에서도 북중 간에 또는 북러 간에 이렇게 철도 연결이 재개되지 않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과 함께 북한도 경제 교역을 활성화해야지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변화 조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착해서 외교적 관여를 이끌어가야 되는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결국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리려면 비핵화 문제가 좀 이제 풀려야 되고 단계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사실 이 한반도 종전 선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뭐 한미 양국의 시각차가 그래도 다소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는 이견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북한의 입장 그리고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과제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엊그저께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순서 그리고 시기 그리고 조건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정부가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이 순서는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다. 그렇게 보는데 미국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조율이 필요한 거고요. 시기는 이거는 조금 저는 쉬운 문제라고 봐요. 지금 미국 측에서는 시기 이야기한 것이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뭐 미사일 도발 중단하면 시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마지막 조건 부분인데요. 북한은 뭐 김여정 부부장도 그랬고 김정은 위원장도 시사한 것처럼 미국이 적대시 정책 철폐해야지 종전선언 같은 거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비핵화 역습의 핵심이잖아요. 결국 제재 완화라든가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도 이야기한 건데 제재 완화나 연합군사훈련, 연구 중단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속한 시기에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되고 거기에 백신이 좀 포함돼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 상황에서 조건을 새롭게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현 단계라면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지원 필요성 언급해 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첫 일정으로 교황을 만나는데 이 교황의 방북 추진 관련 뭐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종교라는 것은 뭐 사랑과 평화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평화에 로마 교황청이 기여를 해주십사 부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뭐 로마 교황청 상황이나 교황의 건강 상황을 봐서 뭐 금년 내에 당장 이렇게 방북을 하긴 어렵고 미래를 위한 투자 수준에서 그런 부분에 기여를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범철 백석대학교 초빙 교수와 최근 북한 상황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동료 여성 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네, 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에 의심되는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는데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추가 피해자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동료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요? 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어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교장은 동료 여성 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어제 아침 여자 교직원 화장실과 교무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다는 학교 측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A 교장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동료 교사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신체 일부가 찍힌 영상들이 다수 발견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범행 정황이 발견됐고 A 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필요성에 긴급 체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발견된 영상들은 10개 이내인데 경찰은 이 영상들이 최근 한 달 안에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여성 교사 일부도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하루 동안 설치한 것은 맞지만 교무실과 휴대전화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 교사 외에도 학생을 포함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A 교장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다른 불법 촬영 영상이나 사진 등 추가 범행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A 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A 교장을 직위 해제한 뒤 교육지원청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재심 청구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이 서울 고등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체제를 전복하고자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10월의 끝자락에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때이른 가을 추위가 찾아왔고 다가올 겨울도 추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YTN 중계차는 추위를 대비할 수 있는 곳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일산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실내에서 날씨를 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가구와 인테리어를 전시하고 있는 코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다가오는 추운 계절을 대비해서 이 따뜻한 소재의 가구들과 인테리어 소품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가구들은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소재들을 이용했고요.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보는 재미와 또 만져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후 되면서 이곳 행사장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코펀은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대전의 약칭이라고 합니다. 가구 관련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1,200부스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종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은 물론이고 가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목공 기계와 부자재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때이른 가을 추위가 찾아와서 따뜻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다가올 추운 계절을 대비해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쾌청한 오늘과 달리 주말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중부와 제주도 곳곳으로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휴일 남부는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로는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서 곧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전시장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주시고요. 또 거리 두기와 손 소독도 생활화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대장동 국감 출격에 이어서 오늘은 현장 방문까지 하면서 관련 의혹에 정면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야당에서는 특검을 도입하라, 대표가 1인 도보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본경선 앞두고 4명 후보 사이에는 다소 험악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전국대담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